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감독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대선 28일 남았는데요. 사전 투표까지 고려하면 정말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후보로 경선 통과를 했는데 한덕수 후보와 또 단일화 여부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6시에 만난다고 하긴 하는데, 자,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이겠죠. 어렵게 통과한 경선, 돈 많이 들고 통과했는데 한덕수 후보한테 넘겨주는 그런 모습, 또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 지금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쉽게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인데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사법 쿠데타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일과속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자랑 전윤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선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안 남았습니다. 네. 28일 사전투표까지 따지면 정말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거운동 중단하겠다 선언을 했고요. 네. 당 지도부가 자신을 지금 강제로 좀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발했습니다. 네, 연휴 내내 사실상 예. 이 단일화 난항에 대한 얘기는 정말 쏟아진다는 계속 말이 나왔습니다. 맞을 정도로 계속됐는데요. 네. 김문수 후보 측 내 이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 파열음이 계속해서 노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3차 투표까지 진행해서 뽑은 후보를 24시간도 안 돼서 당이 흔들면서 이 선출 사흘 만에 선거 운동까지 멈추게 된 상황인데요. 1박 2일 영남권 일정을 이어가던 김문수 후보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하하. 이 장면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보시죠.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2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은 경선은 왜 3차례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경선 후보로서 하고 있는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네.
네, 당이 지원을 거부하고 있고 자신을 끌어내려고 한다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이틀간으로 예정됐던 영남행 일정은 모두 취소가 된 상태인데요. 참고로 이 시점은 또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에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론 한덕수 예비 후보도 대구로 향하겠다는 소식이 들린 직후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결국 이들은 김문수 후보가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하면서 30분 만에 발걸음을 돌리는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당 지도부가 당이 선출한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자, 연휴 동안 뭐 계속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연휴 동안 어떤 흐름으로 전개됐는지 짧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수면 위로는 선출 4일 네. 만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선출 당일 혹은 그 전부터 불만이 쌓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재원, 김문수 비서실장은 경선 기간 내내 수모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비서실장에 따르면 후보로 선출된 3일 지도부는 직접 사무실에 찾아와서 7일까지 단일화해라라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아하. 했는데요. 또한 후보자의 이 공보물을 만드는 곳이 또 한덕수 예비 후보와 같은 점을 두고 김 비서실장은 당이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이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의 공보물도 같이 제작하냐라면서 그렇게 인식이 되겠네요.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양수 사무총장은 단일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둘 다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또 어제 열린 의원총회 결과를 보면 무소속 후보와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설득하기 위해서 대구로 동행하려고 했던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연출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단일화 시너지 효과를 얻기는 이미 힘들게 됐다라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의 일정을 모두 중단했는데 이를 두고 뭐 잦은 사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오히려 전혀 아니다 이렇게 답한 상태여서 팽팽한 당의 요구와 또 김 후보 간의 신경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 많이 들여가지고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은데 엄청 들여서 지금 많은 됐어요. 돈을 들였죠. 네. 제가 하긴 한번 10억이 채 안 되는 재산에서 3억, 4억 들어서 지금 됐는데 그걸 그만두겠습니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단일화를 압박하면서 자, 오늘 전당원 지금 찬반 투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전 당원에게 단일화 찬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밟아 나가겠다라는 계획인데요. 김문수 후보 측이 단일화 1차 회의에도 불참하자 당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서 이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급기야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1일까지 단일화를 주장하며 이 기간 안에 단일화에 실패하면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또 당을 비판하는 김문수 후보 캠프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는 꼴이 될 거라면서 스스로 했던 약속부터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단일화할 마음이 없다면 후보 자격을 내놓으라라는 말까지 압박했고 또 원내 당협위원장 41명도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어제 오전 의총도 있었고요. 저녁 8시에 의원총회 계속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 김문수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네. 오늘 이제 만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6시인가요? 네. 김문수 또 한덕수 예비 후보 두 사람 회동 잡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저녁까지 의총을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네.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는데요. 결국 오늘 의원총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아직 명확한 시간은 공지되지 않은 상태로 오늘 의총 개최 시점은 김문수 후보가 편한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었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 후보 교체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된 상황인데다가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가 실시되는데요. 김 후보 측은 의도가 보이는 조사인데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오후 6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의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이 약속은 한덕수 후보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 후보는 이에 대해서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요. 또 당무 우선권을 발동시켜서 당 지도부는 더 이상 이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 시각부터는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선 후보가 주도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가 최고의 권한을 갖습니다.
뭐 자기들이 만든 규정인데 어쨌든 지금 당이 계속 김문수 후보를 압박을 하고 네. 있는데 당무 선거 관련된 SNS 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대선 후보가 비대위조차 다 해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SNS에 올린 글은 이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의 일부였는데요. 해당 보도는 2017년 10월 당대표 시절 당원 당규상의 당무 우선권을 직접 만든 홍 시장이 당무 우선권인 대선 후보의 전권 행사라면서 비대위 해체 권한도 가진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비록 홍 전 시장의 발언을 인용한 형태지만 비대위 해체 수준의 적극 대응을 김문수 후보가 언급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앞서 김 후보는 이 당 지도부가 당무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당 사무와 관련한 요구에 불응한다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현행 당헌 74조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우선에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포괄적인 규정이라서 당 내에서는 현재 해석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앞서 이양수 사무총장은 당무 우선권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과거 전례도 후보가 결정하면 당 지도부가 존중해서 이를 당규상 절차대로 따라준 거라면서 후보의 말과 뜻이 당원 당규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 이 갈등이 커지면 선거도 선거지만 갑자기 분단까지도 네.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정도이긴 합니다. 자, 많은 분들 오늘 오셨어요. 아마 연휴 동안 아마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파란 연필님, 라떼모카님, 김말룡님, 배동원님, 가라미님 감사합니다. 다들 뭐 좀 이렇게 보면 이런 일이 갑자기 이게 웃긴다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웃기기도 하지요. 그리고 조희대가 공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은 알 것 같습니다. 그 판결 때문에 뭔가 가능성을 보고 저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아마 가장 오늘이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이에요. 있으면 김문수 후보 이겨요. 버티면요. 그리고 한덕수 예비 후보는 돈이 없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코 법원이 한수원 원전 신구 건설을 위해서 최종 계약서 서명 하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제동을 걸었네요. 네, 체코 브르노 지방 법원은 두코바니 원전 2기시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이 프랑스 쪽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이 체코 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앞서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 사무소는 지난달 24일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EDF의 이의 제기를 최종 기각했는데요. EDF는 이에 불복해서 지난 2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반독점 사무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은 이 반독점 사무소가 EDF가 낸 이의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수주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예정대로라면 오늘 서명식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하려고 그랬다고요? 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체코 원전 수주가 다시 법원의 판결에 좌우되는 법률 리스크를 안게 됐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의미의 법률 리스크예요. 사법 리스크. 뭡니까 이게. 일단 가처분 때문에 뭐 오늘 하려고 이런 것도 예상 못하고 재판 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정부하고 한수원이 놀랐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체코 원전 수주 서명식 하루를 앞두고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만큼 유럽 원전 수주 확정을 기대했던 한수원과 정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였는데요. 한수원은 이 소식에 전해지고 현재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발주사와 협의 중이다. 이런 간단한 공식 반응만 내놨습니다. 또 한수원도 한수원이지만 특사단을 보낸 이 정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주지 못했는데요. 그렇겠죠? 정부는 이번 서명식 행사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상훈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서 각 부처 차관들을 특사단으로 임명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특히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소식이 전해진 시각에 주무장관인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이미 탑승한 상황이었고 박상호 장관 등은 이미 체코에 도착해 있는 상태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회 선자위 위원들도 특별 방문단으로 동행했습니다. 한수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체코 정부 및 발주사와 협의하고 있지만 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현실적으로 계약 체결은 어렵게 됐습니다. 안 된다고 봐야죠. 정신 차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원전 이걸 하는 게 맞는지도 근본적으로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손해는 했던 사람들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지금 뉴스픽에서 대선 주자들의 발언 중에 짚어볼 말말말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어떤 장면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아직 예비 후보이긴 합니다만 한덕수 예비 후보의 발언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하. 단일화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한 예비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발언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거는 마치 저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내란 뭐 동조인지 뭔지 뭐 전 잘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 없다고 판결을 해버렸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그런데도 지금도 보면 계속 어디에 뭐 써붙인 거는 내란 무슨 공범 한덕수. 아니 도대체 이런 기본적인 양심도 안 가지고 하는 분들이 정말 국정을 맡을 수 있습니까? 네. 뭔 말입니까? 한 후보는 헌재가 본인에 대해서 내란 동조를 안 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예.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네, 그렇죠. 지난 3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계엄에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서 공무원의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시 소추 사유에 이 내란죄 여부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직 헌재는 내란 혐의로 한 예비 후보에 대해서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는 상태이지만 한 후보가 저렇게 발언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후보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한 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그 무슨 네 분이서 계엄이 나고 그 다음 날 뭐 어디서 식사를 했다 하는 건데 그거는 이틀 뒤에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가 판정을 하면서 그분도 거기에 계셨거든요. 그 4명 밥 먹은 거를 또 국회가 열심히 탄핵 소추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뭐 탄핵 뭐 계엄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버린 겁니다. 네. 네, 헌재는 이 안가회동 자리에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면서 회동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것만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알 수 없다라는 취지의 헌재 발언을 한덕수 예비 후보는 계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또 헌재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판단을 내렸었는데 한 예비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취지와 오히려 반대로 임명을 안 한 게 직무유기다 이런 궤변을 펼치기도 그래요. 했습니다. 지금 저렇게 또박또박 세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빠르게 말하지 않았는데 한덕수 예비 후보 이번에 관련된 거는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얘기를 하네요. 내란 관련성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요. 조사를 덜 했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글쎄요. 내란자의 이 총리를 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전윤희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수일는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뭐 잘 보냈습니다. 뭐 또 뭐 기분이 또 안 좋으세요. 벌써 또 연휴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복귀하는데. 지금 오늘부터. 뭐가 이렇게 화가 나십니까? 또? 일단 지난주에 가장 화난 이유는 제가 수요일날 방송하잖아요. 네네. 목요일날 있었잖아요. 목요일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만 하면 진짜 예. 법원 욕하시겠어요? 잘 욕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아니 대법원이라는 데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니까요. 법관들이 돼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더 슬픈 게 뭡니까? 앞으로 어떤 국민이 그런 걸 신뢰하겠어요. 뭐 신뢰 못하죠 이제. 내가 민주당 쪽이면 유죄고 국민의당 쪽이면 무죄 받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느낀다니까요. 공평하지 않다고 그렇게 느끼죠. 느낀다니까요. 판결이 아니 심지어 누가 판사- 그걸 신뢰하고 믿겠어요? 아니 판사 두 앞으로. 분이 글을 예. 또 올렸잖아요. 거기다 그러니까요. 내부 공내망에 네. 그 헌법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왜 그런 짓을 하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네, 개입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뭐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네. 판결 딱 나오면 존중한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얘기하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는 그런 못 얘기 하겠어요, 저게 이제. 무슨 판결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딱 개입하는 그것도 너무 화가 나셨다. 너무 화가 나죠. 그거 생각하면. 네, 아마 비슷한 상황 같은데 자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좀 또 다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는데 했죠. 또 한덕수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네. 단일화 얘기. 자 일단 이 상황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둘 다 이상하죠. 네. 일단 김문수 먼저 볼게요. 네. 김문수는 뭐라고 약속했죠? 단일화 하겠다고 제일 먼저 얘기하고 가장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 이유는 그래야 뽑히니까. 네. 본인이 뽑히기 위해서 한덕수를 많이 팔았어요. 네. 사실이잖아요. 한덕수를 팔아서 1등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싹 입장을 바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죠. 그런 모습. 이런 모습 정치인으로서 이런 모습 보이는 건 참 수준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김문수 잘못됐죠. 후보. 김문수 후보 네. 잘못됐죠. 네. 두 번째 한덕수는 그럼 잘했냐? 웃기는 소리예요. 네. 잘했습니까? 남들은 그 소위 뭐죠? 그 기탁금이라요. 이거 내잖아요. 경선 참여하려면 돈 내야 돼요. 그때 이정현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네, 유튜브 네, 네. 나와가지고 네. 이 돈 장사하고 어쩌고 막 이랬잖아요. 돈 많이 내라 그런다고. 네. 자기 돈 한 푼 안 들였어요.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국정 망쳐놓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대선 후보가 돼. 네. 그리고는 이제는 남들 세 번을 겪으면 세 단계 거쳤어요. 김문수가 후보 될 때까지 3억 썼어요. 그러니까 3억 쓰고 할 세 때마다 단계 1억씩. 예. 세 단계 돈도 거쳤. 제가 알기로 한 7억밖에 없는데 3억 썼거든요. 7억밖에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했는데 하여튼 거의 절반을 썼어요. 자기 전 재산에. 세 번을 왜 웃어요 거쳐서. 자꾸. 뭐 꼬십니까? 왜 그래 웃어요. 그리고 나서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올라갔어. 네, 근데 올라갔는데. 갑자기 거기 있는데 너 내려와 이런 꼴이잖아요 지금. 한덕수는 법인카드만 옛날에 쓰던 또 경험도 있고 그래 돈 좀 아끼고 자기 돈 한 번도 한 푼도 안 내고 가만히 있다가 1등한 사람하고 나 다시 해야 돼. 예. 이런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하는 행동은 국민의힘은 더 웃겨. 네. 국민의힘이 한덕수 편들고 있잖아요. 예. 아니 자기들이 뽑아놓은 자당의 후보에 대해서 다 밖에 있는 사람하고 단일 안 한다고 압박하고 쫓아다니고 만나러 다니고 의원총회하고 그다음에 투표하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네. 아주 난장판이에요. 아사리판. 난장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수님은 지금은 누구를 응원하십니까? 김문수, 한덕수.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도 한 명은 마음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김문수. 요즘 댓글도 다 김문수를 네, 다 저는 응원합니다. 왜 김문수를 응원할까요? 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 그래도 뭐 저는 김문수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은 네. 저는 하나도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둘 중에 누구를 보라. 둘 중에 그래도 누가 낫냐? 그래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라온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선출됐으니까 그렇죠. 경선에서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그다음에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선출이 된 사람이잖아. 아하. 한덕수는 뭐 하고 있었냐고요. 총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권한대. 나와가지고 자기가 대선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한덕수 대행도 그럴 것 같으면 좀 빨리 나와가지고 그렇죠. 경선에 참여를 뛰어들든가 했어야지. 하지. 그러니까 본인이 돈 아까워서 이런 건가요? 뭐예요? 몰라요 뭔지.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나올 생각이 있었으면 미리 그만두고 나와서 국민의힘 입당하고 네. 그리고 경선을 해서 올라와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기분 좋게 해서 박지원 변호사도 만약에 3번 경선에서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밖에 있다가 나랑 또 해. 이러면 기분이 좋겠냐고. 전 절대 안 해요. 안 하지. 니랑 상대 안 한다. 그래서 김문수도 안 할 겁니다. 안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11일이면
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 그게 누구한테 유리하냐고. 예. 김문수한테 유리해요. 다 시간은 김문수 편. 그럼 김문수가 뭐하러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 가만히 있으면 돼요. 버티면 돼. 오늘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6시에. 네. 안 만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아니 만날 수는 있어. 네. 대신 김문수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론조사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하겠다. 그럼 뭐 하래요? 단판. 가위바위보 뭐 이렇게. 그렇든지 턱걸이 어때? 턱걸이를 한판 하든지. 거리 김문수 이기겠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김문수는 여론조사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한덕수는 여론조사 해야 됩니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여론조사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 없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기 국민의힘 입당이 안 되기 안 때문에 돼요. 당원들 투표 이런 거 못해. 네, 못해요. 유일하게 여론조사. 근데 여론조사 하면 김문수는 저. 그 누가 하겠냐고 안 그거를 하죠. 저라면 안 해요. 단판합시다. 저는 안 합니다. 단판이 계속 네. 말만 하는 거지 앉아가지고 뭐 하다가 그러면 해결 안 돼요. 이게 무슨 공당인가 정당인가 싶은데 어쨌든 뭐 간에 안타까우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진행한 입장에서 예. 일단은 이 김문수 한덕수의 단일화 내용 일간지들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네. 먼저 보면 당 후보 코너 모는 국힘 김문수 방해 땐 조치하겠다. 이렇게 제목이고요. 웃으시네 자꾸 오늘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자꾸 교수님. 김문수 당 지도부 단일화 기분 충돌. 좋아하시네. 네. 세계일보 김문수 국힘 지도부 단일화 파열음. 네. 조선일보 국힘 한과 그러니까 한덕수와 단일화 촉구에 김 후보 지원하라. 중앙일보 후보 뜻 따라야. 빨리 단일화를 김문수 당 충돌. 한겨레 김문수 일방적 단일화 유감 권영수 10일까지 매듭. 그러니까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진짜로. 예. 이 정도면 보수 언론도 비판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당연히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이제 비판적 측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단일화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빨리 하라는 거야. 그게 목적이야.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면 사설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사설 볼까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 사설은 D-4주, D-4일 남았다는 거죠. 네. 단일화와 사법 리스크에 묻힌 대선 이게 정상인가? 또 사법 리스크까지 또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해주네요. 그리고 중앙일보는 김한 단일화 삐걱 가치보다 정치셈법 앞세운 탓 아닌가? 김대중 칼럼에 조선일보는 후보 단일화보다 보수 단일화가 중요하다 이랬어요. 네. 이게 뭐예요? 후보 단일화보다 보수 단일화는 보수에서 한 명만 내보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보수정 입장에서는 빨리 단일화해서 네. 한 명으로 가라. 이 말은 한덕수 지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한덕수 해달라. 뭐 그렇게 보이다는 거죠. 단일화가 만약 김문수 위주로 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봐요, 저는. 김문수 입장에서는 안 하는 안 거네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네. 여론조사. 예. 근데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 아시잖아요. 또 국민의힘은 일반 여론조사를 안 해요. 역선택 방지해야 그럼 되죠. 보수 진영이나 당원들의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당원들의 지지를 보면요. 김문수가 완전히 뒤처져요.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나요. 일반 여론조사 하면 안 돼요? 일반 조사 안 하지.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김문수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민주당 쪽이 딱 이렇게 김문수! 하면서 이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만약에 여론조사를 끝까지 해야 되면 일반 여론조사 하자고 그럴 거고 네. 한덕수 후보는 그걸 반대할 거예요. 네. 그럼 또 충돌해. 해결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뭡니까 이게?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박지훈 변호사가 예. 김문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다 왔어 지금. 네. 그리고 정당성도 갖고 있어 본인이. 예.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 예. 민주적 정당성이라면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한테 부여되는 거잖아요. 예. 한덕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그냥 뭐 국민의힘이 밀어주는 것뿐이야. 쌍권총 네. 두 분이 쌍권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그럼 명분은 누구한테 더 많이 있냐고요? 저한테 있죠. 그렇죠. 김문수한테. 저 김문수라면 네. 그리고 저라면 3일간 잠수 탑니다. 끝나요. 힌트를 제가 드리네요. 힌트. 저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누가 되든 입장 바꿔놓고. 누가 되든 뭔 상관이 네. 있겠다마는 근데 그게 더 맞지 않나 이 생각을 당연하죠. 해봅니다. 자 지금 또 뭐 사법 리스크까지 또 얘기하는 사설도 있는데 네. 아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얘기 같아요.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판결. 네. 근데 문제는 15일 날 고등법원에 재판을 연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거 멈춰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윤호중 선대위원장이 네. 12일까지, 그러니까 11일이 그 후보 등록 등록일이잖아요. 기간이니까. 등록된 이후부터 대선이 끝날 때까지 모든 재판을 멈춰라. 이재명 후보 재판뿐만 아니라 관련된 네. 모든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만약 재판이 있으면 모든 재판을 정지시켜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안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등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사실은 이런 거 재판부가 다 하거든요. 예. 그럼 사실 선거 기간이잖아요. 예, 안 멈춰야죠. 하면 뭐 연기하면 아니 되는 그리고 거 아닌가? 지금까지 선거 기간 동안 예. 재판이나 수사를 다 멈췄다니까요. 후보로 나온 사람 심지어는 법에 그것도 있어요. 후보로 나온 사람 7년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는 현행법 범죄 아니고는, 유형에는 네. 체포를 할 수 없게 돼 못하게, 있어요. 예. 아니 그렇게 법에도 규정돼 있는데 물론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법에 규정은 안 돼 있지만 네. 아니 선거운동 기간에 어떻게 재판에 출석을 하냐고요. 그 바쁜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선거운동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판 받는 사람은 그걸로 얽매나 가지고 못하게 하고 재판 안 받는 사람은 열심히 선거운동 이게 공평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대선과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들도 선거 기간은 재판 안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속도도 빠르잖아. 네. 아니 고등법원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하루 만에 5가지를 했어 고등법원이 5가지를 아시잖아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몰라요. 뭘 몰라요? 법조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상당히 빠르고 네. 그게 만약에 뭔가 뭐 법원장이나 뭐 대법원이나 이래서 지시가 떨어졌으면 직권남용죄 범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물론 피고 측, 즉 변호인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 변호인 측에서는 기일 변경 요청도 할 거예요.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그거 안 하면 선거 개입이라고 보고 이건 정치 개입이라고 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그랬어요. 근데요, 잘 보세요. 지금 법원은 재판이라고 하는 무기만 갖고 있어요. 네. 그렇죠? 민주당은 뭘 갖고 있습니까? 국회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탄핵이고요. 네. 최종적으로 탄핵뿐만 아니라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입법청문회 하겠다고 그랬어요. 정청래 위원장. 네. 입법청문회 누구를 불렀어요? 대법원장 출석하라고 그랬어요. 와야죠. 잘못했으면. 이런 상황이에요. 대법원장 뭔데요? 누가 와야죠. 더 네. 많은 도구를 갖고 있냐. 정신 똑바로 법 다 차려라.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요. 입법, 사법, 행정이잖아요. 네. 사법은 심사하지만 입법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심사 국회가 받더라도 하는 만들면 거잖아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법원이 잘 보세요. 네. 모든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봤잖아요. 네. 저 10명 저게 무슨 네. 그걸 견제하는 방법이 헌법이 규정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 뭐예요? 있죠? 탄핵권이에요. 탄핵해버리면 국회가 된다.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아. 유일하게 검찰과 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밖에 없어요. 아하. 없잖아요, 딴데. 예.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국회가 그 권한을 활용해야지. 지금까지는 참고 그래도 법원이니까 양심에 따라 하겠지. 절차는 지키겠지라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이 믿어줬고 국회도 기다려줬어요. 네. 이번에 대법원이 한 판단을 보세요. 그게 상식적입니까? 절차를 지켰습니까? 아니 내규마저도 지금 다 뒤엎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소부에 넘긴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넘기냐고요. 소부가 검토할 시간이나 있었어요? 소부에서 의견을 냈습니까? 대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전원합의체 되죠.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했잖아. 예. 갑자기 3일 만에 2번을 했잖아. 했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누가 보더라도 뭔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고 멈춰 증거를 세워야지. 캐내야 되고요. 뭐 네. 그건 되면 그럼 대법원장도 사법 심판 때 서야 돼요. 당연히 서야죠. 직권 남용죄나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은 예. 이제 법을 바꾸고 있잖아요. 헌법소원 안에 재판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넣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사심죄가 따로 할 되는 것 거야. 같으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 네. 나중에 넣으면 또 돼요. 특검을 합니다. 예. 민주당이 특검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선거 끝나고 나면 네. 특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검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필요하면 특별 재판소도 만들어도 그렇죠. 돼요. 예. 그다음에 법으로 다 돼요. 만약에 모든 게. 탄핵을 하잖아요. 예. 대법원장 어디 가야 돼요? 헌재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신문 받아야 돼요. 윤석열이처럼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대법원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그런 거라고 저는 재판 생각해요. 받는 거. 그것도 특히 헌재 앞에서 네. 헌재와 대법원의 위상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있다며 싸운다기보다 서로 그냥 자기가 힘겨루기 위라고 비슷하게. 얘기한다며요. 예. 근데 헌재 재판관들 앞에 대법원장이 딱 앉아가지고 윤석열처럼 질문하면 답변하고 이래야 된다고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상황이 되는 거 본인 좋아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입법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법관 수 늘리는 거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아니 외국은 100명도 가능해요. 아니 외국은 다 많잖아요. 100명씩 왜 우리만 15명인가 그러냐고요. 14명입니다. 대법원장 포함해서. 특권이잖아요. 예, 특권. 예. 그리고 자기들이 늘 그런 다음에 우리 일 너무 많아. 바빠 이런다며요. 일 줄여줄게요. 사람 늘려가지고. 밖에 변호사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할 사람 많아. 잘하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뽑아가세요. 대법원 더 많이 대법관들 한 30명, 50명 만들고 그러면 되잖아. 일도 편하고 좋겠네. 일 많다더니. 네. 자, 그래서 뭐 만약에 재판이 열린다고 하면 뭐 연기하지 않고 연다고 하면 탄핵. 민주당이 이제 결정을 할 네,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죠.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요거 파기환송됐는데 언론 반응은 어땠습니까? 야, 이게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국경제 재판하면 탄핵하겠다. 도 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이래요. 세계일보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이 반감만 해서야 이렇게 있고요. 한겨레가 이제 대법원장 탄핵 속도 조절 민주당 모든 상황 대비에 약간 애매하게 네. 제목을 뽑았고 경향신문 대선 시작과 끝은 국민 주권 발현 사법부도 존중해야 된다. 경향신문만 그래도 대략 이 정도 써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보면 그 신문사나 언론사를 그 사설을 보면 네. 뜻을 알겠네요, 방향을. 네. 근데 저는 한국경제하고 진짜 한겨레가 정반대네요, 네. 경향신문하고. 그리고 세계일보도 마찬가지예요. 네. 과도한 사법 흔들기라고요? 사법부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럼 사법부는 뭐 나쁜 짓 해도 그냥 사법부 판사들은 재판을 제대로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법부가 신이야? 신이냐고. 신이 아니에요. 웃기고 있네 전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판사도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탄핵 제도예요.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법부는 흔들면 안 된다고? 사법부가 신이냐고요. 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대법관들 임명할 때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야 되더구만. 네, 그것도 맞습니다.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법 바꿔가지고. 그거 때문에 이제 법관들이 그걸 네. 쩔쩔 매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대법원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법 바꿔가지고 현재처럼 추천 기관을 세 군데로 나누는 거야. 국회도 추천하고 예를 들면 대통령도 추천하고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야지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대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법관들의 제청을 하게 되니까 대법원장이 정치적 성향에 어떠냐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바꿔야 돼요. 큰 착각을 하는데 네. 입법부가 가장 세요. 입법 행정사법이라거든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행정부가 집행을 하고 사법부가 나중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데 이게 몽테스큐의 삼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입법부는 계속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법부는 그러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잘못됐으면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심판을 받겠지만 어쨌든 왜 저런 결정을 해가지고 용기가 있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판단 내렸던 판결했던 재판들이 쭉 나오고 다 있잖아. 나오잖아요. 14살인가 그 당시에 피해자 여성 엉망으로. 그리고 성인 뭐지 기획사 연애라고 판결. 그걸 뭐 성폭행이 아니라 연애였다, 사랑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무죄로 했잖아요. 이걸 이게 파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이렇게 했던 나오는 거 다 거죠. 파낸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관들 관련해서 재판들이 다 나올 거예요. 이제는 나오면. 어떤 재판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거예요. 그렇죠. 내 재판이 나중에 알려지는 네, 거하고 내가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를 듣는 거. 그리고 자녀들 관련한 것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말 공정하냐고요. 그런 재판의 결과를 보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법은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지만 상식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고도 그건 맞아. 저렇게 판단해야지. 그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생각 마음대로 하라고 판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 가리고 있잖아. 눈 가리고 다른 쪽 편드는 것 같은데 눈 다 가리고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거는 사실은 앞으로 법원이 조심해야 됩니다. 큰 실수를 그래서 한 것 같아요. 그런 법원에 제동을 걸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 탄핵 카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써야 된다. 그래야 다음부터 안 그러지. 네. 안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자,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뭐 금품 수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야 이거 지금 윤석열 부부 자택 압수했잖아요. 했죠. 여기 보니까 통일교가 YTN 인수를 해달라 부탁한다. 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영장 내용에. 이거 뭡니까? YTN 제가 라디오도 진행했었는데 잘렸습니다. 저도 잘렸죠. 그리고 유진이라는 회사 들어오면서 다시 넘어갔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뭐긴요. 이거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YTN이 그때 이제 민영화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방통위에서 그리고 나니까 이제 통일교가 인수. 만약에 통일교가 인수했으면 물론 뭐 지금도 별반 이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 특정 종교단 그것도 지금 정통교단에서는 통일교가 사이비라고 그러거든요. 사이비 교단에서 YTN을 인수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이걸 부탁하려고 뭐 돈 주고 뭐 선물 주고 이제 그게 지금 포함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압수수색 영장의 청탁 내용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영장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소명도 됐고 검증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자, YTN 구성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YTN 구성원들은 윤석열과 그러니까 언론노조 YTN 지부에서요. 김건희가 국민으로부터 YTN을 강탈한 뒤 서로 자기에게 달라고 졸라대는 자본 세력들과 더러운 뒷거래를 주고받는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번 뇌물 사건으로 윤석열 정권의 YTN 지분 불법 매각이 언론과 기업 길들이기 차원에서 기획된
조직된 범죄라는 사실도 더욱 명확해졌다. 범죄죠, 범죄. 범죄죠. 돈 주고 우리가 종교 단체 돈 많으니까 YTN 사기 해달라라고 이제 했던 게 지금 다 드러났다는 그런 거죠. 거잖아요. 그때 네, 네. 기억나지만 원래 한전이나 마사에서 갖고 있는 그 네. 팔아라고 난리를 치고 방통위에서 결국은 그렇게 팔았죠. 된 건데, 근데 이제 통일교 가져가지 않고 네. 유진이라는 회사가 유진이 가져갔거든요. 가져갔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유진이라는 회사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두 개 공기업이라고 얘기했던 게 공기업에서 갖고 있던 네. YTN 주식이 두 군데요. 한전 KND, 캔디, 예. 그 다음에 마사회. 마사의 거. 근데 이 두 개가 다 이 양쪽이 갖고 있는 주식을 가져야만 그때 30몇 %로 제가 기억을 그렇죠. 하는데요. 그걸 가져야 대주주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익을 내고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각 주식을 팔아야 돼. 아. 한전 KDN이나 그다음에 마사회가 독립적으로 팔면 더 이게 뭐야? 주가가 올라가겠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대주주가 되고 싶어. 이건 구매를 했어. 예를 들면 KDN. 근데 마사회가 계속 안 팔고 있으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주고 사겠지. 그렇죠. 그래야 자기가 최대 주주가 되니까. 예. 근데 방통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걸 합쳐서 팔아버린 거예요. 같이 팔았어요. 예. 그건 배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수사가 거예요. 필요하다.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예. 배임 혐의로 그걸 누군가 지시를 하거나 그걸 조장을 했거나 그렇게 하라고 압박을 가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배임이 되고, 두 번째 2명이서 결정했어요. 네. 방통위원. 이거 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불법이에요. 2명이서 한 것은 법원에서 다 잘못됐다고 판단이 나왔어요. 네. 그럼 이 결정도 되돌려야 돼요. 아.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YTN 인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청문회를 하든 아니면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유진이 인수하는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그 불법적 요소를 다 되돌리고 유진의 인수마저도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언론기관이 무슨 사적 소유물도 아니고 이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 근데 뭐 다이아몬드 몇 개 선물해가지고 YTN을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6천만 원짜리 같던데. 6천 그것만 준 게 아니라 더 샤넬 줬습니까? 백도 얘기가 있잖아요. 몰라요, 그거는. 근데 아, 이제 그 돈만 샤넬 YTN 백 내거 두 개. 되나?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대단하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네. 이 정도로 만약에 이게 뭐 사실이라면 로비가 더 들어갔다고 주지. 하면 좀 더 주지 유진이 않았어요? 하는 과정에서는 네. 뭐가 없었을까라는 그렇게 의심이 되잖아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게이트가 될 것 같아요. 뭐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죠. 이 정도로 로비가 들어가서 YTN 매각에 개입을 했는데도 안 됐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게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결국 댓글도 지금 얘기하지만 언론 민주화 지수가 낮아서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무슨 독재 국가나 일어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요 얘기는 좀 해보겠습니다. 언론 자유 지수, 예. 야 61등 했네요. 2025년도. 창피해 죽겠어요. 뭐 그러니까 이러다 그냥 문재인 정부 때만 없어지는 거 아닌가? 비교를 해볼게요. 예, 문재인 예. 정부 5년간 43위, 41위, 42, 42, 43위. 그러니까 보통 평균 42예요. 예, 유지가 됐는데. 근데 61위로 떨어졌어. 60등.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처음에 정부 들어섰을 때는 47위였어요. 그때만 네. 해도. 근데 지난 2년 연속 60위권으로 추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 20위 정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20계단 정도가. 예. 얼마나 언론을 탄압을 했으면, 외국에서 볼 때, 이게 외국 기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가 이만큼 떨어졌다고 하는 윤석열의 언론 탄압이 얼마나 크게 다르냐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죠. 62위, 61위. 예. 아 작년에 비해서 한 단계 오르긴 올랐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오른 건 오른 거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60대면 야 이게 참 옛날에 이게 보면 민주당 집권할 때하고 저 보수 정부 집권할 때하고 딱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달라요. 같은데 늘 저랬어요. 언론 자유 보통. 부분. 31위까지도 올라갔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추락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보세요. 윤석열이 했던 행태를 보라고요. 방심위가 뭐 MBC뿐만 아니라 YTN 뭐 등등 이런 뭐 지금의 YTN 말고 그 전에 YTN에 대해서 징계했잖아요. 박지훈도 거기 징계 대상이 됐잖아요. 네, 저도 뭐 네. 날라왔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남발을 해. 이게 언론자유 침해죠. 그것도 정치권에 대한 비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비판 내용만 가지고서 다 징계를 해요. 이거 당연히 저 언론자유 비판도 침해예요.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MBC가 뭐 예를 들면 날씨 일 그렇죠. 올린 거 이런 거 막 징계해. 징계했죠. 김건희 여사라고 안 했다고 또 징계해. 이런 것들이 언론자유 밑 밖에서 볼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거 공산주의 국가예요? 전체주의야? 예. 자, 뭐 차기 정부에서 또 임무가
또 생긴 것 같아요. 예. 언론 자유지수도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예. 그 부분 예. 지난 정부 때 논의되다가 못했던 맞아요. 부분 그랬죠. 등등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예. 반드시 채택해야 된다고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를 언론이 얘기했을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건데요. 네. 지금은 정부 기관, 물론 방심위는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그 방심위의 어떤 제재 내용이 방통위를 통해서 제재가 되니까 방통위가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정부 기관이 언론을 제재하게 되면 논란이 많아요. 지금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거는 안 하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처벌을 제대로 안 하고 한다는 게 정부의 비판적인 내용을 가지고 처벌해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된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예요. 회사가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를 내보냈을 때는 망할 정도의 벌금을 물리는 거야. 아, 돈을 그러니까 제재를 하지 말고. 네. 이것도 하나의 제재 방법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제도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가짜 뉴스 같은 걸 하면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회사가 망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벌금을 물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조심하겠지. 조심하겠죠. 스스로 사실 팩트 체크 하겠죠.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하지 말고 민간적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만들고 사법부 차원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만들어서 스스로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게. 왜냐하면 요즘 보면 극우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언론들 보면 확인 안 된 내용을 막 보도해 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저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지금 종편이나 지금 뭐 YTN 같은 경우도 네. 민영화되고 나서 보수적 성향이 강해졌잖아요. 네. 연합뉴스도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보수적 성향의 방송사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보도 채널이나 종편 채널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보수적이지 그래서 않은 공정한. 네, 공정한 네. 요거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야 싫어해요 보수가. 왜? 광고 시장이 줄어들거든. 아하. 그런 방법으로 압박을 해야 한다고 여러 생각합니다. 가지 방법들을 예. 제시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빼놓으면 안 될 꼭 짚어봐야 할 정치권 뉴스 이슈 화합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휴 동안 두 분도 열심히 방송하는 걸 제가 계속 봤습니다. 네. 저희 뉴스 인사이드는 잠깐 쉬었었는데 네. 연휴 동안 엄청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슈가 터지니까요. 대한민국은 뭐 실수가 없으면 정치계 뉴스가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부터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 을지문동 뭐 그딴 소리, 그런 소리도 하더만. 자, 김문수 후보를 만나러 당 지도부가 대구 갔다가 또 대구 가니까 김문수 후보는 살짝 또 올라와 버리고 중간에 또 섰다가 다시 오고 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김덕수의 난이죠. 김덕수의 난이다 이거는. 네. 김문수, 한덕수의 난인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의 정치력을 너무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 쉽게 봤다 김문수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권성동
권영세 그리고 한 60여 명 가량 되는 친윤 의원들을 뭐 이런 말 표현하면 그렇지만 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놀고 있다. 갖고 놀고 있다. 지금 뭐 완전히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제 아침에는 김재원 비서실장이 정말 치부를 드러냈어요. 예. 야, 어제 저기 선거용 포스터 찍는데 우리 옆 장소에서 한덕수도 같이 찍고 있더라. 이게 말이 되냐 공당에서 폭로했죠. 그걸 폭로해버렸어요. 그리고 오후에 김문수 후보가 나 이제 후보 선거운동 안 해. 중단하고 대구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과거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YS가 뭔가 민자당 내에서 본인에 대한 헤게모니가 잡히지 않으니까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당무 중단해버리고. 김문수 후보는 정확히 내가 김영삼급이야. 내가 중단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서 오늘은 또 한덕수 후보와의 회합, 만남을 또 첫 만남을 이렇게 합니다. 잡긴 잡아놨어요. 6시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상견례이지만 그 어떤 친윤 그다음에 당 지도부의 명분을 빼앗는 거거든요. 나도 단일화 추진할 거야. 너희들 주도의 단일화가 아니라 내가 주도해서 할 거야.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홍준표 시장이 나서 나도 문수영 지지할 거야. 뭐 이러면서 거드는 형국. 거기다가 뭐 한동훈 대표까지 껴면서 막 밥 먹으면서 몇 번 하면서 이럴 줄 몰랐습니까? 그래서 깐족대는 그러한 먹방까지 하면서 친윤 쌍권을 융당 폭격하고 있다. 자, 이게 사실 저희는 좀 예상을 했어요. 김문수 쉽게 보지 말라. 최종 후보가 되면 그걸 쉽게 놓을 리가 없는데 왜 저렇게 예컨대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 그렇게 했는데 이게 갑자기 뭐 바뀐 배경이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전개됩니까? 지금 사후적으로 그 상황을 보면 오히려 처음부터 단일화할 생각 없었던 거 아니야? 김문수 후보가 이를테면 단일화 카드를 꺼내야만 본인이 다른 주자들보다 떨어지는 경쟁력을 메우면서 압도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운동에 헌신하고 투신했던 그 젊은 시절에 대단히 전략 전술 이런 부분에 좀 능하고 선거를 치를 때도 부천 쪽이었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비교적 험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겨내더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 승리를 위해서. 그러면 단일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본인이 우위에 선다는 건 너무나 명징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의 패인을 분석할 때도 너무 늦게 애매하게 모호하게 얘기해서 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단일화 관련해서. 그러면 이 사후적으로 되짚어보면 원래 단일화할 생각이 없었던 건데 지도부는 대단히 나이브했던 거죠. 그냥 믿었던 거죠. 선의에 그냥 기대온 거예요. 단일화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지. 근데 사실 막판 됐을 때도 좀 기류가 변했었어요. 완전히 발표하기 직전에도 그리고 발표한 직후에도 단일화 물어보니까 한숨 돌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한숨 돌리면 대선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전략도 없이 지도부가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럼 누가 주도권을 잡습니까? 명분과 정당성이 있는 사람은 한덕수보다 김문수예요. 그렇죠. 선출된 후보예요. 당에서. 시간만 버티면 본인의 시간이 열리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버틸 힘이 한덕수 후보한테 있는지도 의문이고 본인이 명분, 정당성 다 갖고 있는데 왜 물러나야 됩니까? 더 골치 아픈 건 정말 후보 사퇴를 해버리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후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단일화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외부인인데.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김문수한테 집중이 돼. 당무 선권도 있고 그걸 지도부들은 몰랐냐는 거예요.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생각한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는 이제 압도적으로 본인이 여론조사로 우위를 점했을 때 본인을 위한 단일화로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지금 뭐 억지로 친윤 의원들이 붙어서 뭔가 인큐베이팅을 하니까 간신히 캠프를 돌리는 수준이라 시간이 지나면 양보할 수뿐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정당성을 가지려고 할 때 뭐 차선책도 있는 거. 첫 번째로는 내가 좀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내 지지율이 올라올 것이다.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단일화를 하든지
그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며칠 버티면 되지. 되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김문수, 김재원 사실은 뭐 한 명은 당 후보고 한 네. 명은 비서실장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최근 3, 4년 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철저히 비주류였어요. 아스팔트 구구 그런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는데요.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스팔트가 아니라 아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삼성 국회의원의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잘 나가는 국회의원,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어요. 김재원도 친박 의원을 한때 잘 나갔어요. 근데 최근 3, 4년 동안 정말 당 주류로부터 갖은 압박을 받으면서 와신 상담하면서 아스팔트 쫓아다니면서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봤을 때 이 사람들은요 벌써 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당 그 어떤 대선 후보로서 기라성 같은 후보들을 다 제끼고 친윤들을 제끼고 내가 그 지위를 쟁취했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가문의 영광이자 와신 상담의 결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후보 그만두라고요? 가만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들은 이게 시작이다. 시작이다? 대통령 당선이 안 돼도 지금 이제 당 후보가 됐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국민의힘의 주류다. 당권을 또 잡을 수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비주류로서 당권을 잡고 대통령 문턱까지 갔듯이 이번에 우리가 부족해서 대통령이 당선 안 된 것은 다 윤석열과 친윤 간신배들 때문이고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을 리모델링해서 집권 세력으로서 당의 주류가 돼야 된다.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주류 의원들이 네. 인지한 거죠. 오늘 부산의 박수영 의원인가요? 박수영 의원이 이 사람 또 김문수 캠프에 가 있었던 사람이요. 그 오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속았다 우리가. 네. 이거 좌파의 어떤 그러한 좌파식 그런 조직 탈취 시도. 좌파식 조직 탈취 시도에 우리가 당했다. 이렇게 하면 궤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까지 나오는데 뭐 둘 다 저는 문제라고 보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경선 내도록 단일화 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네. 또 지도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거 김문수를 100% 신뢰할 수는 없는데도 이렇게 상황까지 만들어 온 거. 야, 6시에 만난다고 하긴 하지만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자초될 가능성이 좀 농후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11일까지 해라. 안 그러면 나 물러난다. 물러나야 되겠네요, 그러면. 왜냐면 오늘이죠. 5월 7일이. 7일입니다. 오늘이 그 홍보물 발주하는 마지노선이에요. 이거 발주 못 넣으면은 이 공고물을 못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1일은 어쨌든 11일을 넘으면 조직, 자본 어떻게 될지 공당의 지원을 일단 한덕수 후보가 받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11일 이야기하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 뭐라고 해요? 11일 웬 11일? 25일까지 시간이 있어. 25일은 투표용지에 이제 기재가 되는 날인데. 그리고 25일까지도 사실 넘겨도 되죠. 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할 때도 투표용지에는 같이 들어갔고 거의 며칠 전이었었고. 뭐 윤석열하고 그렇죠. 안철수 때도 그랬었고. 예.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지금 그렇게 지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덕수, 김문수 나오면은 한덕수가 이겨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모든 그게 또 국민의힘 내지는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붙였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당원들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본선을 놓고 봤을 때 이재명, 그리고 이준석까지 넣어서 했을 때는 비등비등해요. 이 둘의 경쟁력이. 그럼 김문수 후보가 왜 양보를 합니까? 명분도 자기한테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진짜 큰일 났다. 김문수 후보 측 아마 어제 MBN 단독 보도는 그랬어요. 네. 충분히 예우를 갖춰서 사퇴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이제 단일화가 아니라 너 물러나라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 대행은 어떤 카드를 내밀 수 있습니까?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밖에서 그냥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으로 비겁했죠.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정치적 원로만 만나고 변죽만 울리면서 나 모든 걸 수용하겠다. 지금 본인이 모든 걸 수용 안 하면 뭘 어쩔 겁니까?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김문수 후보가 당무 선거도 가지고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 아닌가요? 저기 이렇게 사퇴시킬 수 있나요? 지도부가? 지금 비대위원장
본인이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민주적 절차로 당선. 그것도 경선 과정도 굉장히 정말 후보들 뭐 이런 표현하기 뭐하지만 연맥이는 경선이었잖아요. 진짜 누가 인격 파탄자인가 뭐 그러한 경선을 치러서 정말 후보자들이 다 욕해요. 아니 오죽하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탈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 미국 간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약간 탈당한 게 그런 것도 있겠죠. 이 경선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좀 입었겠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은 거예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탈당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별 얘기 다 나와가지고 지금 먹방하면서 그러실지 몰랐어요.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래요. 저도 이제 뭐 집에 가고 친구들하고 만나면 다 물어봐요. 아니 근데 왜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를 안 했어? 그냥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될 생각이 있으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면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뭐 또 6개월 전, 1년 전의 경선이 아니라 불과 한 달 만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덕수 후보 자체가 뭔가 나는 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좀 특혜를 받아야 된다. 대단한 특권 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와 여론조사 해보면 뭐 그렇다 경쟁력도 없어요. 자, 5월 2일 날 우리 $1 환율이 1,300원대로 진입했습니다. 1,500원대를 바라보고 1,400원대로 몇 달 동안 있었는데 한덕수 최상목이 그만두니까 바로 그냥 1,300원대로 떨어졌어요. 경제가 안정이 되고 있어. 이 사람이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오히려 한국 경제를 망친 주범이었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력이 있기를 하나 뭐 계엄 때 뭐 했습니까? 제대로 한 것도 없어요. 존재감도 없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라 개판칠 때 정말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 국무총리가 무슨 면목으로 대통령 후보 그것도 이런 엄청난 특권 특혜를 바라며 나오냐는 그러한 지적들이 많습니다. 맞네요. 김문수 한덕수 둘 다 문제라는 건데 결국 이제 급한 사람은 한덕수 같아요. 시간은 자기 편이 아니거든요. 오늘 6시에 진전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만난다는 거. 예, 만나니까. 일단 어제 막 지도부가 그 관악구 아파트로 김문수 후보 자택으로 찾아갔는데 뭐 없었다라고 해서 안 나왔든지 없었든지 해요. 뭐 초인종을 누르면 이 아내분만 계시니까 놀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전화를 그 언론에서 찍은 걸 보면 전화를 계속 분단위로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받지 않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후보 이렇게 불쾌감 나타내더라고요. 그 조계종에서 행사 때 만나자고 본인이 3번 청했다라고 언론에 알려버렸잖아요. 한덕수. 그때 김재원 최고가 다음날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게 사람들 많은 데서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한 거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화답을 했고 정말 만나기로 하면 거기 대리인들이 있고 참모들이 있어서 그렇게 청하면 될 걸 언론의 망신주기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는 감정의 골까지 깊어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만난다 한들 그럼 한덕수 대행이 무슨 지렛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국면을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전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읍소 작전밖에 없는 거예요. 양보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 룰 세팅을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당원 당규에 따르더라도 당무 우선권과 공당의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측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한테 유리하게 합니까? 나쁘게 합니까? 유리하게 하면 사람인데. 한덕수 후보는 지지율도 그냥 보수 내부에서 갈라먹을 정도지 중도 확장성도 없고 심지어 반기문 그 전 사무총장도 20%대로 출발했고 의원들이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냥 와주기만 해주십시오 해도 안 됐어요. 네, 맞아요. 한덕수는 더 안 될 겁니다. 자,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계속 한덕수가 완주 못할 것이다. 돈도 그렇고 무소속으로 가고 시간 흘러나면 끝날 수도 있다. 왜 나왔어요, 이 사람? 뭐 때문에 나온 거죠? 이것도 예상이 안 되나? 사실은 참 그게 아리송해요. 왜 나왔을까? 왜 출마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 대선 후보에 나왔는지 지금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개헌한다고요? 뭐 개헌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러니까 뭐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를 계승한다는 겁니다. 개헌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이것을 개헌을 통해서 바로 잡겠다. 결국은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가 범죄 소굴이고 정말 되는 일이 없으니까 엄단해야 된다. 그래서 내란 일으킨 거잖아요,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윤석열의 후계자로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본인이 윤석열이 못한 계엄 내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출마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의 정치적 후계자다. 후계자다. 윤석열이 못한 걸 3년 동안 못한 걸 본인이 앞으로 3년 동안 다 이루겠다.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그럼 윤석열의 후계자 한덕수 김문수는 아닌가요? 김문수는 아무래도 이게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게 좀 딸린다고 차이가 이야기를 하니까. 하고 원래 이제 윤석열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한 이제 기자가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덕수 측에서 윤통에 어떤 사실상의 함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꼭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 이른바 친윤계들이 만들어낸 현상이에요. 그럼 왜 만들었냐? 한동훈은 절대로 안 되겠거든요. 본인들이 당권과 관련해서 거머쥐고 지방선거 치르고 자기 사람 꼽거나 아니면 자기가 공천받을 때 뭔가 유리한 판국이 지금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돼가지고 더는 정치적 종속성이 없는데 그 여파에서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얼굴이 필요한데 한덕수가 딱 맞아 떨어졌고 거기에 눈에 들었던 거예요. 왜 이 계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합니까? 헌법재판소가 자기에 대해서 아무런 내란과 관련한 혐의가 없다고 단정지었다고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하더라고요. 예, 그런 적 그러니까 없는데. 딱 그 수준에서 사고하니까 국민 선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친윤들 지도부들도 친윤 포함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 하다가 지금 된통 당한 격으로 봐야 되겠네요. 저는 뭔가 배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뒤에 배우가 있다? 예, 배우가 뭐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파기 환송심 이런 것도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솔직히 대법관들이 미쳤습니까? 왜 그런 짓을 저질렀겠어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움직이고 있고 그러한 재판 결과도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한덕수도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않을까? 그 말 못할 사정이란 건 뭘까? 뭐죠? 그러면 뭔가 윤석열 내란 수계와 관여되지 않았을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을 뿐이 없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뭐 방송 패널들하고 농담 삼아 야, 이거 뭐 김문수 후보 이거 고집 꺾으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막걸리라도 한 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다들 그러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말 들을 것 같았으면 12월 3일날 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안 불렀겠냐? 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안 불렀어요? 말을 들었게 안 들어 먹을 것 같으니까 안 부른 거 아니냐. 국무회의 그것도 11명 부를 때까지 안 왔어. 그리고 가만 보면은요. 김문수 후보가 자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12월 3일부터 뭐 늘상 뉘앙스는 풍겨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로 불러서 밥 한 번 안 먹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김문수 후보는 친윤석열 계획의 계륵이었다. 이거 뭐 이 사람이 뭐 그래도 좀 약간 꼰대 정치인으로 고집도 있고 또 역정도 많이 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진 않는다. 그럼 친윤석열계로 봤을 때는 한덕수가 좀 말랑말랑하다. 한덕수를 가기 위해서 중간에 단계로 그냥 했던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출마를 하면 되는데 한덕수가 주저주저 한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말도 잘 들을 것 같고 대선 후보가 안 되더라도 뭐 당권에는 관심이 없을 것 같고 당 대표가 되더라도 우리 얘기를 잘 들을 것 같고 그럼 그 중간 매개초로서 뭐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장돌뱅이처럼 이렇게 흘러다니던 김문수 이분 좀 어리숙해 보이니까 옛날보다 총기가 좀 떨어진 것 같으니까 이분을 모셔다가 뭔가 좀 뭐 이렇게 앞에 내세웠고 결론적으로 한덕수로 가자. 말랑말랑한 한덕수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한덕수의 그 김문수의 저력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 원칙이고 이런 거 다 배제하다가 결국은 된통 당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저도 드그처 부제왕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뜻을 이룬 길은 다시는 가지 말라는 건데 그때 윤석열이라는 완전 외부인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함으로써 보수를 상당히 어렵게 만든 자를 꾸어와서 수혈해서 후보로 어쨌든 메이크업 시켜가지고 내놔서
승리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 기시감이 다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아요. 지금 한덕수 대행은 국민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외교통상 전문가요? 아니요. 마늘협상 완전히 흑역사였죠. 함구하고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실패한 협상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이력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한테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개헌인가요? 그래 보이지도 않아요. 모든가 다 어떻게 보면 국민 인식과는 괴리가 있고 제대로 시대정신 읽지도 못하면서 더더군다나 얼마나 위법성을 보여줬습니까? 헌법재판관 자기가 대행일 때 국회 추천 못한다고 그랬어요. 대행이라서. 그건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에 일치되는 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 몫의 인사권은 자기가 대행이니까 대통령과 똑같으니까 하겠다 그랬어요. 이거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이거 본인의 태생적인 한계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기생을 해가지고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국민의힘의 일부 세력들. 한동훈 대표도 사실상 그런 사람들을 직격했던 거 아닙니까? 당권과 관련해가지고 더 눈이 먼 사람들이란 취지로 이거 진짜 오만하게 정치한 그 끝을 보는 거다. 결국은 지금 한덕수 대행일 때 했던 행동들도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임명할 사람은 안 하고 엉뚱한 사람은 막 임명하려고 했고 등등까지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게 두 분 말씀 중에 하나 같은데 그 하나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건가? 15일 지금 재판 열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소하라 이런 얘기도 한 것 같고. 저는 날짜. 그렇습니다. 15일 재판에서 그날 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네, 아니 저는 나올 수도 출석하면. 있다고 출석하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출석을 안 하면 그 다음 날 또 재판 기일을 정해서 그 다음 날 선고 때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하진 않죠. 특별 기일을 잡으면. 네, 그러면 불가능하진 않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 무슨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든 안 받든 선고가 확정이 되면요. 예를 들어서 징역형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정말 이거 선거 기간 중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좀 기억이 안 나고 내가 협박으로 느끼고 내가 조작이라고 생각해서 한 사람을 3년 동안 이렇게 괴롭히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에 후보로 못 나오게 한다고요? 국민의 50% 가까운 지지를 받는 압도적인 후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사법부가 말도 안 되는 건으로 이렇게 막는다고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 최후 통첩했죠. 12일까지 모든 재판을 중지하지 않으면은 행동을 하게. 저는 행동해야 된다 봅니다. 행동해야 되고 행동하는 과정 예를 들면 탄핵도 있고 탄핵 청문회도 있고 특검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절차가 필요해요. 네.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오늘부터 그 절차를 해야 된다. 그리고 12일이 됐을 때 조희대 사법부가 계속해서 본인들이 법대로 이재명 후보를 정말 민주당의 후보로 뛸 수 없게 하고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건으로 400억 가까운 돈을 물어내게 해야 된다. 민주당 해산 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한 정치 활동, 정치 개입을 한다면 민주당도 법대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법부와 싸워야 됩니다. 이재명 사법살인 막아야 됩니다. 막지 않으면 누가 막습니까? 그러려고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172석 몰아준 거예요. 이때 172석 사용해줘. 다 그렇게 해서 역풍이 불어서 6월 2일 날 우리가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권력은 정말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라고 생각하고요. 아하. 자, 주말 동안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있었는데 여론의 지지에 뭔가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네. 중도의 지지가 올라가고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은 더 결집하고 있어요. 이때 밀어붙여야 된다. 절차적으로 다 준비해서 12일 날까지 이 문제 해결하라고 사법부에 일단 얘기했으니까 12일에 만약 해결이 안 되면 진행해야죠. 그 지금 이제 그 절차적인 부분 중에 15일 날 공판 기일은 잡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송달이 돼야 되잖아요. 인편으로 송달을 한다는데 아직 안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측이. 왜냐하면 집행관 송달을 처음부터 하는 건 이례적인 건 맞아요. 네. 저 더 잘 아시겠지만 보통은 우편으로 보내서 주소지나 아니면 사무실로 보낸 다음에 안 받으면 네. 그게 한 거의 실무에서 한 두세 차례 됐는데도 안 하면은 이제 인편으로 하는 그렇죠. 건데 일단 처음부터 인편으로 했다는 것도 이상하다. 대선 앞두고 이게 대단히 오해를 자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법부가 진짜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송달이 가능해요? 제가 어제 변호사분들을 만났을 때 좀 물어봤어요. 네. 그럴 땐 조우 송달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아, 어쨌든 뭐 우연히 만났든 뭘 하든 이제 교부하면 받아야 되는데 그게 5일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일이기 때문에 이제 10일에는 수령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수령이 될지도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지금 너무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통상적으로라면 재상고심은 대선 전엔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트랙상 그래요. 왜냐하면 최소한 7일, 20일은 그 불변길이라 27일 정도는 그렇죠. 보장이 27일을 된다. 보장이 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더 큰 문제는 사실 대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재상고심을 하는데 이게 아마 유죄 취지로 그리고 집행유예 정도의 형을 선고할 것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직 대통령 신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국가공무원법상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확정이 되면 이게 면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진짜 국가 비상 상황이에요. 그 상태까지 민주당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그 10명에 대한 탄핵이 정말 불가피하지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도 있고 입법도 있고 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지금은 거군요. 결단할 때입니다. 아. 우리가 뭐 앞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근데 중도가 싫어한다? 중도가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6월 3일날 까보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행동해야죠. 국회의원 괜히 합니까? 국민들이 밀어주고 민주당이 밀어주고 정의를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려면 오늘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럼요. 예, 공휴일 끝나고 오늘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지켜보기로 하고. 뭐 근데 만약에 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알겠습니다 하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민주당이 지금 선거 앞두고 사법부랑 각 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자체가 다 피해요. 민주당의 피해, 국민의 피해. 왜 사법부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사법의 시간은 탄핵 재판 때 끝난 겁니다. 왜 대통령 선거하는데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건이 되는 사건입니까? 그러니까요. 건도 안 되는 사건으로 트집 잡아가지고 한 정당을 해산시킬 정도의 그런 돈을 물어내게 하고 유력 대선 후보를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너무나 사악하다고 생각해요. 요새 저는요 한덕수, 최상목, 조이대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들이 너무 겁이 없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요? 벌써?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네.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하는데 나라의 기강은 잡아야 된다. 보복 좀 해라. 보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정말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정말 대한민국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정말 훼손하는 그런 나라의 적들에게는 철퇴를 내려야 된다. 엄하게.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재명 만약에 후보가 대통령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되면 예. 민주당이라도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법 만들면 돼요. 법 만들어갖고 처단해야 됩니다. 소급 입법도 겁이 없어요. 예. 기강이 무너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강하게 또 얘기해서 공감하시. 그러니까 나라의 사법부가 이러는 건 아닌 건 맞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뭐 증언이든 뭐든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2부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김상욱 의원하고 대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선 이제 한 달 채 안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단일화 내용도 겪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욱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의원님. 아유, 근데 웃음을 자꾸 예. 미소를 지으시는데 국민의힘 네. 상황 먼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때 얘기하셨거든요. 한덕수 대행 출마하는 건 뭐가 맞지 않다. 네. 원칙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 자리에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 지금 그 우려가 현실화돼 버렸어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출마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심각하게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이 보수당이 맞나? 저는 보수당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 올렸지만 한덕수 총리가 출마한다는 게 일단 12.3 내란 사태에 최소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겠지만 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2인자였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첫째는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이 선거를 치르는데 그 선거의 2인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 선거에 나온다? 출마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저도 좀 자세히 이해가 잘 이게 안 무슨 되긴 말이죠? 했어. 거기다가 예. 선거 관리하겠다는 사람이 선거 관리 내팽개치고 그것도 한미 외교 관계 중요하다면서요. 매우 중요한데. 통상 문제가 예. 갑자기 그건 또 어디로? 그러니까는 좀 무책임의 극치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비겁하죠. 왜냐하면 정말 본인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으면 경선에 참가를 해야죠. 처음부터 나왔어야죠. 경선에 참가하지도 않고 그러니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명분 없는. 그래서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라는 그리고 보수당의 후보로 나오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보수는 글쎄요. 원칙을 못 지키는데 무슨 보수인가요? 원칙을 지키는 모습, 포용 있는 모습, 품위 있는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게 보수인가요? 보수인 척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명분도 실리도 뭐 방향성도 양심도 아무것도 없는 행동이다. 그럼에도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김문수 후보 측으로 돌아가 보면 네. 당초에 단일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 또 바뀐 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선 과정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왜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원칙이 사라진 데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예. 4가지 요구사항을 당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제일 중요하게 뭐 제가 그때 4가지 요구사항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지 않고서는 선거에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당 지도부가 탄핵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를 하라. 그것 없이 이 선거 12월 3일 내란 때문에 생긴 선거인데 당 지도부가 사과도 안 한다. 그리고 선거 후보를 낸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거든요. 조금 많이 이상해요. 그리고 많이 원칙을 이상해요. 제발 지켜라. 였습니다. 원칙을 안 지키면 무슨 이게 보수당이냐. 지금 원칙을 안 지키는 데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안타깝게 느끼는 점이 보수당이면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시는 보수 지지자들이시라면 누가 원칙을 지키는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지면 안 돼, 뭉쳐야 돼, 원칙 모르겠어, 이겨야 돼. 그게 무슨 보수예요? 그건 보수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원칙 말씀하셨는데 그 원칙들이 많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단일화 과정 보니까 네. 오늘 전체 당원한테 그 찬반 투표를 한다는데 이것도 가능한 얘기인지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은 당무 선권을 대선 후보자한테 주는 건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이럴 거면 경선을 왜 했을까요?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이럴 거면 경선 참가한 사람들한테 또 3억씩 돈을 왜 받았을까요? 했잖아요. 김문수 후보 7억 중에 3억 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재산 7억 밖에. 그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김문수 후보도 또 이상해요. 자유통일당 대표하셨던 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도대체 저는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뭐 웃음은 짓고 계시지만 사실 씁쓸한 거죠. 제가 현역 의원이신데요. 저는 정치가 저 정말 좀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께 네. 선배 동료 국회의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치 왜 하는지. 도대체 정치 왜 하시는 건지. 돈 벌고 싶으면 사업하시고 명예 얻고 싶으면 봉사활동 하시면 되지. 도대체 정치를 왜 하는 건지. 그리고 결국 뭐 당권 싸움이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당권 싸움인데 결국 공천 한 번 더 받아서 국회의원 더 해야겠다는 거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음 지방선거, 다음 총선 그것 때문에 익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들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한 번 더 해서 뭐 하려고요? 저도 뭐 하려고요? 좀 묻고 싶어요.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시는 지지자분들께도 지지자분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런 정치가 반복되는 거예요. 네네네. 중심 기준. 결국 내가 보수 지지자다. 그러면 뭐가 보수인지를 알고 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좀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6시에도 본다고 하던데 뭐 의미가 있겠어요? 진전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두 분이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것도 이상해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일까 싶습니다. 사실 색깔이 같은 두 분이잖아요. 네, 거의 유사하죠. 색깔이 같은 두 분이 합치고 안 합치고 이게 무슨 단일화의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원론적으로 계속 그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명하고 당 지도부에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 자체가 의미 없는 행위로 보여져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시간을 놓친 거 아닙니까 벌써? 시간은 언제까지라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렇죠. 선거 직전까지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거 없이 후보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뭐 지금 이번 선거에 마치 무슨 재밌는 이벤트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글쎄요. 재밌는 이벤트가 아니라 부끄러운 이벤트 같습니다. 부끄럽다. 경선 과정도 그랬었고요. 근데 뭐 또 알맹이가 없잖아요. 나라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도 정책 없어요. 비전이 하나도 없어요. 정책을 하나도 없어. 이 어떻게 선거에. 그냥 말싸움하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후보 등록 마감일이 11일인데 그때까지 안 되면 또 그 후가 된다면 기호 2번을 못 가져가잖아요. 한덕수는 또 제가 알기로는 그 가나다 순으로 보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10번 뭐 9번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근데 어떻게 진행될 거 예상이 전혀 안 되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철저하게 좀 당권 싸움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의 후보가 되면 당연히 당의 쇄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쇄신을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그걸 피해야 했을 것이고. 그러려고 지금 김문수, 한덕수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네요. 김문수를 일단 왔는데 이제 그다음 김문수 후보도 원칙주의자죠. 또 청렴하신 분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또 그게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다 보니 또 다음으로 찾자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원칙이나 방향성이 보이지를 않아요. 원칙도 방향성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께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뭔지 진단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어떻게 사회 통합과 미래 비전과 구체적 실행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국민들한테 염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떤 결론, 그러니까 두 사람 단일한 어떤 결론이 계속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김문수가 주도권은 김문수 후보님이 버티면 그만인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김문수 후보님이 버티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뭐 분위기상으로 방법이 없지. 버텨가고 있잖아요. 버티면 당장
이제 11일 이후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예. 뭐 할 수 있나요? 엄청난 일단 돈 압박도 받을 거고. 그리고 예. 그분이 그렇게 돈을 쓰면서까지 하실까? 그렇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가시는 분인가?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지금 저거 너무 좀 나쁘게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예.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난가 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 난가병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거는 뭐 장기적인 비전과 뭔가 헌신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11일 이후에는 엄청난 경제적 헌신을 요구하는 상태가 될 텐데 예. 그걸 감내하실까? 못하실 것이다. 그럼 시간은 지금 예. 오늘 7일이니까 7, 8, 9 네. 한 3, 4일밖에 안 남았네요. 뭐 저는 수목금 정도 결국에는 버티면 그냥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김문수 되는 후보 거네요? 입장에서는요. 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저라도 됐으면 저는 절대 안 나갑니다. 저 왜 나갑니까? 죽도록 싸워서 왜? 없는 돈 다 털어서 후보가 됐어요. 후보가 됐는데 당에서 인정도 안 해줘. 무시해. 그리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예. 자존심도 스크래치를 받았어. 그렇다고 그만둔들 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될 명분도 보이지도 않아요. 없어요. 그러면 왜요?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김문수 후보를 대입해 보면 거죠. 당연히 그럴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라도 해서 또 김문수 후보가 되게 원칙주의자이고 맞아요. 강직한 사람이거든요. 예.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보수주의자 같아요. 원칙주의자니까 본인 입장에서 원칙이 어긋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예, 반칙에 가깝다고 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하는 말이 왜 한덕수가 갑자기 나왔냐. 이렇게 추대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사실상 추대. 김문수는 꼭두각시 같은 거고. 그걸로 지금 의도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뭐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없겠죠. 저는 생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기보다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게 지냈던 예전 연판장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단합력을 유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당이 이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몰고 가고 있는 그 분들께서 이른바 친윤 세력들, 네. 범친윤이 해야 되나요? 거기도 색깔이 다양해요. 네. 뭐냐 뭉쳐야 산다. 무조건 뭉치자 그룹이 있고 나는 뭉치질 않아 독고다인데 나는 잘났어. 그러니까 이 뭉친 그룹을 이용할 거야 하는 그룹 세력들이 있고 눈치 보고 야 여기 붙어 사는 건가 하고 붙어 있는 그룹이 있고 이렇게 돼서 친윤 그룹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친윤 그룹 입장에서는 웃으시네요. 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 생존 당권에 대한 생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권 잡으면 사실은 보면 홍준표 후보 당시 떨어지고 나서 당권 잡았고요. 네네. 예를 들어 이재명 당권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본인의 생존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생존을 할까? 생존의 다른 말은 당권을 놓지 않는 것. 그래서 다음에 공천을 받는 것.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천 받았다고 찍어주는 게 아니고요. 사람 봐야 돼요. 사람을 좀 봐달라. 사람을 봐야 됩니다. 김상욱이란 사람을 봐달라. 저희야 뭐 어차피 국민의힘 당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봐달라. 이런 말씀이네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그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공천 준다고 무조건 찍어주는 게 관행이 되다 보니까 공천에 매달리고 그러니까요. 저는 되묻고 싶어요. 공천 되면 찍어줘서 당선되면 그게 민주주의인가요? 국민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뽑는 거지. 당이 뽑는 거죠. 그죠? 그것도 공천 지도부가 뽑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안 무서워하고 국민들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에 충성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 자기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권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 국민의힘 하여튼 오늘 6시 또 추후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그 사법 리스크 쟁점이 되고 있어요. 대법원의 파기한 송심 좀 빠르다 이례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배님도 변호사시지만 이런 경우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처음 봐서. 제가 법조계 20년 이상 있었는데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좀 이상한 건 좀 일단은 절차와 속도도 이상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품위가 무너진 한 단면입니다. 뭐냐면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나 네. 그때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어도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올라올 때 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됐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만만 하지 마라. 그래서 이랬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YS가 맞아요. 야, 치아라 마. 너가 뭔데 대선에 개입하냐 하지 마. 네, 그렇게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YS랑 DJ는 사이 안 좋기로 유명했지만 둘이 라이벌이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S가 DJ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하니 이 DJ에 대한 수사 하지 마라. 어디 너가 여기에 개입하냐. 이건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다라고 선을 잡아줬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얼마나 두 분 다 저는 바짝바짝 빛나는 두 분이에요. 아이돌 뭐 같아. 근데 생각됩니다. 예. 요즘 정치는 그게 사라졌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가 그때보다 못한 겁니다. 진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법이 정치 위에 서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법 엘리트가 네. 이거 얼마나 저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엘리트주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예. 너무나 권위적이고 너무나 본인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건 반민주적인 생각이에요. 사법 엘리트들이 지금 뭐 저는 그 생각합니다. 2심 판단까지는 시간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3심을 법원이 나서서 무죄든 유죄든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선판에 엄청 영향을 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법부가 지켜야 할 보이지 않는 국민에 대한 존중감을 지킨 것인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좀 이상해요. 뭐냐면 제가 형법 공부할 때 책임주의 원칙 이런 거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형법총론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형사법 말 그대로 처벌하는 거니까 피고인이 책임을 질 만한 행동, 피고인 기준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용 보면 피고인 기준이 아니고 국민 기준으로 바라고. 저도 처음 봤어요. 형법 원칙이 아니에요. 일단 대부분 이제 판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처음 봤어요. 헷갈린다. 이거 뭐지 했는데 남이 어떻게 볼지를 보고 이제 정치인은 언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그것도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다. 그리고 그걸 위해 도입한 논리들이 전원합의체잖아요.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건 기존의 견해를 바꾼다는 의미거든요. 기존의 견해를 바꿔가면서 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그 뒷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모습 자체는 분명 옳은 방향은 아니죠. 자, 그런데 그래서 민주당이 아주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12일까지 통첩을 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그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비극적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법이 정치에 개입해서 본인들이 대통령을 정하겠다고 나서버린 것이고. 이래 되면 민주당 후보 없어지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상대 진영이. 그러니까 그것도 국민의 절대 의사에 반해서 사법부가 대통령을 정하겠다고 나선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서도 또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또 법치에 대한 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가. 근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도 잘못됐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긴 한데 누가 먼저 잘못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냐를 생각하면 사실은 근원적인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고 볼 수밖에는 없죠. 안 끼어들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안 빠졌어야 되는데. 안 끼어들었으면 괜찮은 일인데 신호도 깜빡이도 안 끼고 깜빡이도 안 켜놓고 그냥 차가 확 들어버리니까 여기서 경제 빡 울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나가는 우리 행인들은 무섭죠. 왜 끼어들었을까요? 그게 왜 그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 예상도 가능하잖아요. 저는 뭐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알 수는 없겠지만 사법이 정치에 개입해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저변의 그런 생각은 사법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법이란 것도 국민들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해요? 절대 안 되죠. 소극주의 아닙니까? 문대 법대 출신 판사님이면 지배해도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 똑똑한가 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나라 이렇게 만든 게 그게 아니에요? 네. 자, 제가 또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의원님 영입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거든요. 혹시 제안을 저한테는 말이 없던데. 저는 그걸 계속 듣고 있는데. 그래요? 당사자인데 의원님은 저한테는 저는 좀 다 친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다 친하게 지내는데 개인적으로 친한 의원님들이
뭐 지나가다 인사하는 야 그거 두들겨 맞지 말고 넘어와 뭐 아이고 그런 말씀 해주시니 감사한데 제가 네. 간들 뭐 그게 되겠습니까 정도 얘기는 하는데 네. 공식적으로 제안받거나 한 건 없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저의 지금 주된 관심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참 민주 보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한테 기준은 진짜 제대로 된 민주 보수 정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민주 보수라고 하는 것은 2025년 지금 제가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2025년 지금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원칙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회의 안정을 꾀할 것인가가 저한테는 주된 관심입니다. 그러면 2025년 지금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원칙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맞아요. 민주주의고 네. 법치주의고 공정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 개방된 사회, 자유로운 사회, 포용하는 사회가 제가 바라는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신뢰도 높고 투명하고 믿을 만한 사회다. 이걸 만드는 게 저한테 관심사예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 1950년대 보수에 머물러 있는 분들과 자꾸 싸워요. 해방 전국의 보수들. 그분들은 네. 아직도 반공이야. 네. 근데 반공을 하려 하니까는 지금 북한이 영 아닌 것 같아. 그 반중까지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저 그래요.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1950년이 아니라 2025년이에요. 네, 지금의 보수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어떻게 법치주의를 지키고 어떻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를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하면 저보고 너는 보수 아니다 하시는데 네. 저는 1950년대 보수를 지금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수구죠. 왜 없는 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솔직하게 지금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중국도 북한도 사유재산 인정 다 하고요. 그거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가 공산혁명을 꿈꿔요. 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더 사회 진보를 고민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2025년에 진짜 참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참 민주 보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은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국민의힘에서 그걸 할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희망을 거의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희망을 놓고 있다.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네. 참 민주 보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네. 당 안에 어디를 봐도 동력이 보이지를 않아요.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혹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은 갖추고 있어요. 계엄에 반대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충분 요건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대선 후보로서 국가 비전이나 사회 통합 메시지를 낸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 정책 실행 방향에 대해서도 보이는 게 없어요. 네. 대선 후보감으로는 부족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참 민주 보수, 새로운 보수 또는 2025년에 맞는 보수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가치 지향, 가치관, 판단 능력, 실천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 눈엔 그건 안 보여요. 그냥 요즘 어떤 생각 드냐 하면 좀 연예인 같으시다. 셀러. 요즘도 그 선거 라방 찍는 게 저는 좀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라방을 정치인을 하려면 라방을 찍으면서 팬을 만들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해야죠. 메시지를 주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거 없이 그냥 기타 치면서 하는 모습이 저는 인기 있는 연예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인인가? 그래서 제가 동력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또 요즘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에 모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의 진보가 사라졌어요. 네. 민주당 중도 보수라고 했잖아요. 민주당이. 제가 봐도 민주당은 지금 진보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보세요. 2025년이에요. 지금 시대 정신이 뭔가요? AI 혁명, AI 혁명과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정신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민주주의도 본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요. 노동이 종말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가 지켜야 되는 것은 지금 민주주의입니다. 네. 보수가 관심 갖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와 공정,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 예전에 진보가 얘기했던 것, 80년대, 90년대 진보가 얘기했던 것이 2025년 보수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역사의 진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진보는 뭘 얘기를 해야 저 되는가? 앞에 걸 또 봐야 돼요. 지금의 진보는 민주주의 얘기하면 안 맞아요. 되고요. 포스트 민주주의를 맞아요.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AI와 함께하는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일까? 또 노동의 종말 이후를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근로시간 얘기할 게 아니라 AI와 로보틱스가 노동을 대체하는 이 시대에 과연 새로운 노동의 모습, 새로운 인간 존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고민을 진보에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네. 보수가 보수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진보가 다시 돌아와서 민주주의 지키고 있고 진보는 포스트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사회가 무슨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애 같아 죽겠습니다. 다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거가 참 그런 선거가 돼야 되거든요. 정책적인 포스트 뭐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제가 정말 바랬던 대선판은 뭐냐 전혀 하면 없잖아요. 보수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노동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네. 진보에서는 야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지 않냐 포스트 민주주의 AI를 통한 더 이 많은 얘기를 변화에 하고. 대한 그렇죠. 혁신을 얘기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보자 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 봐도 없어요. 아마도 단일화하고 지금 그 대법원 판결 이걸로 야합 그냥 얘기만 쭉 갈 것 나오고 같은데요. 무슨 야합하고 야합, 예. 무슨 키높이 구두 얘기 나보다 네. 끝나고 뭐 이게 뭔가 싶어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 배우면서 죄송해 죽겠어요. 네. 죄송해 죽겠고 그래서 제가 실천적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뭐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4대 요구를 당에 정식으로 요구를 했고 예.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거치 고민을 하겠다고 네. 했는데 뭐 수일 안에 저는 네. 뭐 제 거치에 대한 결정을 결정을 할 하고 수도 있습니다. 있다. 예. 예. 상황이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 더 안 된다면 뭐 사실은 그 제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저는 정치를 오래 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루를 하더라도 국민들께 도움되는 정치하고 싶습니다. 멋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정치인입니다. 정말 하루를 하더라도 네. 국민들께 도움되는 네. 역할을 하는 정치인 하고 싶고요. 그러려면 저는 참 민주 보수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네. 하루라도 이걸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도리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당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잘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근데 도리어 아무것도 할 수. 지금 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국민의힘이 보수당인가요? 물으면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보수당인가? 많은 이제 고민을 더더욱이나 선거 지금 큰 선거를 앞두고 더 큰 고민에 지금 빠져 있고 당 상황도 좀 힘들어서 더 고민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제일 힘드시죠. 이거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시겠어요. 나라 꼴이 이게 뭐냐 말이 그냥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많이 보고 계세요. 예. 예. 이거 바꾸는 것도 국민들이세요. 국민들이 해준 자꾸 이렇게 우리 댓글에서는 김상우 의원님 탐난다. 여기 뭐 그건 아닌데 일로 와라는데 어디로 오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글들이 많아요. 어디로 오라는지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이 댓글들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진짜 저도 보수 진보 헷갈리는 게 저는 사실은 네. 제가 참민주 보수로 보수주의자를 하고 싶다 얘기하지만 네. 제일 관심 많이 가 있는 데가 사실은 포스트 민주주의입니다. AI 필요하죠. AI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죠. 도대체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AI가 우리의 노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자꾸 글로 관심을 가. 이래서 저가 진보로 바뀌면 어떡하죠? 근데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은 네. AI 혁명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사회 본질과 노동의 가치가 모두가 바뀌어가는 이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이제 곧 눈앞에 닥칠 건데 우리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선도하려면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된다. 근데 이 고민의 전제는 우리 현재 사회 틀이 단단하게 안정을 해야 이 고민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지금 근데 이거 뭐야 이게 지금 고민도 없고 안정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애 같아 죽겠어요. 진짜. 애 같아 죽겠습니다. 우리 김상우 의원님. 알겠습니다. 나라 망해요 이러면. 아우 뭐 제가 넋두리 같지만 어른신 말씀 같아서 또 공감이 너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 화이팅 당에서는 해주십시오. 욕만 먹을까요? 아유
파이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고맙습니다. 되십시오. 자, 내일 방송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의 용가라 사대,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의 이슈 3합, 또 쇼미더 민심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